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가 권리금에서부터 통신비와 관련 깊은 단통법까지 최근 우리 사회에 이 변화를 가져오는 분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앞으로 변화할 법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정리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요, 빠르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과 정책들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그 첫 순서로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4대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공식적으로는 약 58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부진에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고 빚만 늘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과연 뭘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자 비중, 이 전체 취업자의 한 27.4% 정도 된다고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가 조금 못 미치는데요. 국내 자영업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직장에서 밀려난 장년층들이 비교적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대표적인 자영업 중 외식업에서 치킨집의 개수만을 따져봐도 12년 사이에 2만 곳이 넘게 새로 생겼습니다. 예. 지난 2002년 12,000곳에 달하던 치킨집이 현재 36,000 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부터 우후죽순으로 신장 개업을 한 겁니다. 실업자들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부머들이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치킨집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신촌도 그렇고 곳곳 좀 유명 상권에 가면은 대부분이 다 치킨 골목 있습니다. 혹자는 치킨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가게가 많이 생기고 업종에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상황은 더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신촌만 해도 치킨집이 넘쳐나기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160m 길이의 거리에 치킨집만 13군데가 몰려 맞아요. 있습니다. 예. 네, 이 골목에서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2010년에 1억 5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을 때만 해도 5군데에 불과했는데 4년 사이에 이 치킨집들이 몇 배나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자 소득은 줄어들고 폐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다 이 자영업으로 가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또 그러면 업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경쟁이 치열한 만큼. 폐업도 많이 한다고 해요. 절반이 폐업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폐업 상황, 가게 문 닫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1년 기준으로 먼저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연평균 순이익을 살펴봤는데 2,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는 음식업종 평균 2,700만 원보다 200만 원 낮은 수치입니다.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자영업의 평균 월 매출이 2010년도에 990만 원이던 것에서 작년에는 877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반면에 자영업 가구당 부채는요, 2010년에 7,131만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 8,859만 원으로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폐업, 구조조정 이렇게 가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폐업한 개인 사업자의 수를 살펴보니까요. 2000년에 68만 7천 명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83만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자영업의 생존율을 보니까요. 1년 후에 83.8%이던 것이 3년 후에는 40.5%로 떨어졌고요. 예. 5년 후에 29.6%로 급락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창업 5년 만에 자영업 10곳 중에 7곳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버티는 가게는 거의 10곳 중에 3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야, 이게 참 네,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4대 패키지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도 보호하고 또 자영업으로 밀려난 이 중장년층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각종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4대 패키지 정책, 대책 한번 내용 볼까요? 네, 고용 안정과 자영업 보호를 위해서 4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 정부가 인식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장년층의 고용 안정,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과 예. 주차난 완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예. 장년층 등의 노후 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해서 자영업 과잉 진입을 막고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음식업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임금 근로자로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업종 전환을 유도해서 수익성 악화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는 상가 권리금의 문제와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조 조정을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또 치열하니까. 거기서 또 밀려난 분들은 이 중장년층 또 취업을 하는 대책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번 대책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만 가면요. 오는 2021년까지 매년 20만 명이 자영업 시장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국 자영업 상황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이번 4대 패키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영업 환경 또 생활 더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단통법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예. 권리금 문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권리금이 이제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이 권리금 문제 드디어 법제화된다고 합니다. 핵심을 좀 보니까 앞으로 5년간은 이 상가 권리금 영업권 완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환산보증금 내용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장하는 첫걸음 뗐다. 이런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서윤 기자. 네, 안서윤입니다. 네, 기존의 권리금 문제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 고충 참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고요. 우리 용산 참사, 그것도 결국 핵심에는 권리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권리금이 뭔지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용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권리금이란 임차인, 즉 건물의 세입자들이 영업권을 넘길 때 주고받는 자리세를 의미하는데요.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 등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 이 권리금은 보통 1년 동안의 순이익의 합과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가게 크기 및 시설비를 감안해서 평가하는데요.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통계에서 보니까 90%의 가게 하시는 분들 권리금 주고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는데 권리금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먼저 상가 권리금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서울 지역의 상가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1위는 중구로 1억 8천만 원대였습니다. 2위는 광진구 1억 6,519만 원이었고 강남구는 9위로 1억 3천만 원대로 집계됐는데요. 예. 이러한 권리금은 창업 비용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또 권리금은 업종마다 다른데요. 서울 지역의 평균 권리금 1위는 햄버거로 3억 7,820만 원, 2위 독서실 3억 3천만 원, 고깃집은 7위, 커피 전문점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권리금이 가게 전세 보증금보다도 더 높습니다. 2억, 3억 이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권리금이 보증금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은 건물주와 무관하게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다 보니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악덕 건물주들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핑계로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장사 잘 되면은 그쵸? 월세를 막 올려가지고 기존에 이 가게 하시는 분을 쫓아내고 거기에 좀 자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기존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뭐 권리금 어떻게 받을 데가 없으니까 날리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이 법적 보호에 나섰습니다. 아예 법 내용도 나왔네요. 이름도요. 상가 권리금 보호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상가 권리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개정해서 여기에 권리금 부분을 넣겠다 이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 담기게 됩니까? 권리금 관련 규정들이. 네,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이 보장되는데요. 예. 또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임대인이 이 협력 의무를 위반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 권리금 산정 근거와 권리금 관련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는 동시에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20만여 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현재 법무부가 추정하고 있는 국내 우리나라의 상가 권리금 시장 규모가 무려 3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권리금이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선 우리 정부의 결정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아직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입법 과정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단통법, 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통법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드디어 10월 1일부터 이 단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단통법 말은 많은데 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코너에서 이 단통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그래요. 먼저 이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어떤 법안인지부터 아주 기본적인 정리는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인 내용, 또 도입 취지 먼저 보고 갈까요? 네. 내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불합리한 보조금 때문에 생긴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을 없애고자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예. 그동안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구입 시기, 지역과 연령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델의 휴대폰으로 동일한 이동통신사의 동종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100만 원에 가까운 출고가를 전부 지불하는 사람과 공짜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는데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와 국회가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근데 이석재 기자 단통법 내용 이렇게 신문으로 접하시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렇고요. 핵심 내용 몇 가지 좀 볼까요? 뭐가 바뀌는 겁니까? 네. 기존에도 물론 27만 원 상한의 보조금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조금이 27만 원만 넘지 않으면 그 안에서의 차별적 지급은 위법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가입 유형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동일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인 30만 원 범위 내에서 휴대폰별 보조금 수준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예.
또한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보조금의 15%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체 보조금은 34만 5천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투명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단통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은 뭐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진다고 하니까 좋은데 우리가 흔히 보조금이라고 하면은요 2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있고 네. 이 단말기 만드는 제조사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 이 보조금을 좀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명 분리공시제인데 이게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보조금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이동통신사가 의무 약정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약정 보조금과 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분리공시제란 바로 이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이럴 경우 소비자는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차별적인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국무총실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4일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예. 이에 따라 휴대폰의 정확한 판매가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인하려던 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단말기 제조사 쪽에서 뭐 많은 반발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일종의 영업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단말기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좀 빠지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평등해졌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를 좀 저렴하게 하겠다. 이런 본래의 취지는 좀 훼손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 이해관계자들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요. 예. 먼저 이동통신 3사는 처음부터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반면 휴대폰 제조사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LG전자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분리공시제는 순조롭게 도입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휴대폰 장려금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부분이라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로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이에 동조하면서 결국 분리공시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이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마도 소상공인들, 특히 이 대리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리점의 이 소상공인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나요? 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의 보조금 위주의 소모적 경쟁에서 고객 서비스 중심으로 그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장을 평가하던 종전과는 달리 고객 가치 제공에 좀 더 비중을 둘 거라 예상되는데요. 예. 이동통신 시장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예.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만들어 체계를 세우는 등 각 대리점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우리 대리점 소상공인분들, 대리점주 분들은 이제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 서비스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10월 1일부터 새로운 이동통신 시장 이 관련 규제들 시작이 됩니다. 규제위원회는 일단 법 시행 후 3년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또 뭐 수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무쪼록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꼭 득이 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유일하다고는 할까 마지막이라고는 할까 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 업계에 은폐하는 사람으로서는.
각자 이름을 많이 새겨줬잖아요. 그분들에게.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됐든 세월이 가서 그 물건이 이제 그 문패가 낡아서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새길 때마다 항상 정성 들여서 새겼었고 그분들이 가정이 다 평화롭고 잘 되기를 이제 기원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최근 서울 중국제일시장에 고객들의 ICT 기술 체험을 위한 ICT 체험관 건설과 효율적인 상품 배송을 위한 스마트 배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ICT 체험관 내 비치된 교육용 스마트 로봇과 ICT 기반 신개념 운동기구, 스마트 짐보드 등의 솔루션들은 어린이는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향후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단체와 전통시장 관련 단체들이 남해 문화관광 발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남해군 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협력과 남해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남해군 관광과 시장을 대표하는 단체가 모여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나아가 남해군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골목상권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대 경영학과 재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홍보 서포터즈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등 총 10개 상권에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인데요. 주요 활동 내용은 젊은 층 상권 유입을 위한 점포 운영 방향 모색과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한 상권 홍보 등으로 서포터즈 활동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팀에게는 포상을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 사례는 상인 혁신교육과 골목상권 컨설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